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와 바이오 USA를 통해 본 바이오 산업 동향과 사업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전체 히스토리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년에서 있었던 트렌드,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와 바이오 US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평양 연구소에서 7년 동안 연구원을 했었고요. 창투에서 5년 동안 국내에서 일했고 5년간 해외 투자를 했었습니다. 1,500개 검토를 하고 150개 실사를 하고 약 40개를 투자해서 운 좋게도 10여 개 이상의 상장사를 이뤄냈고요. 여러 기업들을 컨설팅했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크리스탈제노믹스, 바디텍메드, 에스테파마, 펜젠, 메디톡스 등에 투자를 했고 사회이자를 했고 기술성평가 제도를 구성하는데 같이 일을 했었고요. 여러 기업들, 그 다음에 정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정부 투자 프로젝트 등에 자문을 했었고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 준비와 상장 진행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것은 2001년도부터는 JP모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햄브렉 앤 퀴스트라는 바이오 분야에 투자했던 분들이 198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약 200명이 20개 기업 대상으로 발표를 듣고 서로 컨퍼런스를 하는 모임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H&Q라는 회사가 JP모건에 인수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JP모건 체이스가 되면서 2001년도에 약 5,000명이 참여하는 270개의 기업들이 발표하는 모임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바이오 분야 산업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고요. 2025년 1월 컨퍼런스에서는 1,000개 이상의 회사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행사로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1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세계 제약 바이오 의료의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M&A나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행사에는 우리가 발표하고 싶다고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JP모건 측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참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JP모건 코리아에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제약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 중에 우량한 기업들한테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를 시드를 줘서 인비테이션 오니 팔러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외에 세틀라이트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바이오 US 조직위에서 별도의 파트너링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파트너링이 따로 없었는데 발표만 위주로 했던 모임이 이제는 파트너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가 별도로 초대하는 미팅들이 인근의 호텔들에 따로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도 있어서 미리 잘 준비해서 찾아가면 각 분야별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파트너링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선 2015년부터 약 10년간 어떤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장 큰 변화는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소발디라는 C형 간염 치료제에 큰 성공을 둘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C형 간염 환자의 완치율을 보이는 이 약물이 그 전에는 C형 간염은 치료할 수가 없고 케어만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완치를 할 수 있는 큐어라는 개념이 들어서서 이 약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치료제도 완전히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제약사들은 큐어를 해야 한다라는 큰 주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 제약사들이 바이오텍의 의존도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바이오텍의 신약 개발하는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2010년 전만 해도 바이오텍보다는 제약산업이 대부분 신약을 개발한다고 생각했다가 2015년도부터 소발디 개발을 통해서 큰 대형 제약사들이 바이오텍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티 드럭, 올판 드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스페셜티 드럭이라고 하면 잘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고가의 의약품을 얘기합니다. 2016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 의료가 주요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일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M&A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샤이어가 360빌리언, 약 450조를 들여서 박살타를 인수하는 일이 있었고요. 테바가 알러간의 제네릭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의 스케일업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도 역시 스페셜티 드럭과 올펀 드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각광받기 시작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2017년을 보시면 국가 차원의 약가 인하 압력이
여러 가지 방법을 빼서 압력을 들어와서 약가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바이오시밀러가 각광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약가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또는 연구개발하는 판매하는 회사들의 각광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중국 기업이 돈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회사들을 고가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파워라는 센파워 그룹이 발리언트의 항암제 사업을 거의 1조에 인수했었습니다. 820밀리언인데 이게 거의 1빌리언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1조 2천억쯤 됩니다. 그리고 진 에디팅, NGS,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됐었고요. 디지털 분야와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국에서 2017년, 18년, 19년도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각광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옵디보와 키투르다가 성공했었고요.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가 허가받을 거라고 예상돼서 이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약이 없는 내쉬 분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알츠하이머, 아토피 등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요. 이중항체, 카티, 면역항암제, ADC, 알츠하이머, 내쉬, 아토피,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을 보시면 이 해에도 역시 코스트 다운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스트 다운이라고 하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 17, 18년도에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JP모건이나 바이오 USA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트 다운,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바이오 USA나 JP모건 헬스케어에 가서 큰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선정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트렌드는 이뮤노온콜로지, 그리고 이뮤노온콜로지.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많은 기자들이 석학들한테 올해 가장 큰 트렌드는 뭡니까? 세 가지만 대주세요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도 면역항암제, 두 번째도 면역항암제, 세 번째도 면역항암제. 내용을 보시면 이뮤노세라피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거니까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26개 이뮤노온콜로지 약물이 허가가 됐고요. 271의 타겟의 연구가 있었고요. 2,0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162개의 카티 약물 임상 단계 이런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뮤노온콜로지 분야가 아주 핫했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항체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팀, 학교, 벤처기업, 제약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를 했지만 알츠하이머 정복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서 로슈나 바이오젠 같은 회사들이 임상 2상, 3상을 진행했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오픈이 됐고요. RNAi 플랫폼이 부각되면서 아나일럽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한 2조, 3조 하다가 거의 이제 파티시란이라는 약물이 2018년 내에 허가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14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그 당시 부사장을 했었던 바이오니아도 기업가치가 몇백억 단위에서 몇천억까지 올라가고 투자 유치를 해서 회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노리스크가 4조 정도의 아블릭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었고요. 셀진이 업프런트 1빌리언을 1조 이상을 내서 바이오메디신이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2018년 지금과 달리 2018년에는 얼리 스테이지 시리즈 A에도 1,000억, 2,000억 단위 또는 4,000억 단위의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2019년에 보면요. 이때도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드럭 프라이싱이라는 주제가 또 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드럭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결국은 항체 약물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단백질이나 항체 약물이 특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고가를 받다가 특허가 끝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약물이 나와서 약가를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러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세이브된 돈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래서 드럭 프라이싱과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은 전반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도 여러 가지 BMS와 셀진이 거의 90조에 해당하는 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해에는 앞에 몇 년 동안은 이뮤노온콜로지가 떴다고 하면 2019년은 더 이어 오브 내쉬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지금은 MASH로 매쉬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야에 임상 2상, 3상 단계에 있는 약물들이 허가를 받을 거라서 이 분야 약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내쉬에 해당. 그래서 한 가지 타겟 말고 두 가지나 세 가지 타겟으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열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내쉬 약물을 개발했던 회사들이 2018, 19년도에 인기를 되게 끌었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인기 있을 때 빨리 기술 이전을 하는 게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얼리 스테이지 약물들이 많고 임상을 2상, 3상까지 다 해보지 않은 팀들이 있으니까 글로벌에서 핫한 시기에 빨리 좋은 딜을 이뤄내고 대형 제약사 또는 대형 바이오 회사가 미국 FDA와 협상하는 거는 그들이 할 수 있게, 임상 진행은 그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암젠, 에피, 셀트리온, 존슨앤존슨, 삼성 등의 경쟁이 세졌는데요. 경쟁이 세졌지만 누가 어려워지는 거라기보다는 전부 다 시장이 커져서 굉장히 해피한 경쟁 상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이나 삼성이 굉장히 약진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는 20조, 30조 하던 회사가 지금은 삼성 같은 경우는 60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업가치 40조까지 성장을 했죠. 그리고 BMS와 셀진이 M&A 했는데 74빌리언, 거의 90조짜리 딜을 했었고요. 릴리가 룩소를 또 큰 돈을 주고 샀었는데 이런 큰 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큰 딜들이 사실 그 전에 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나 바이오 USA 때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모인 행사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부양도 하고 어나운스도 크게 하는 그런 쇼비니스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첫 번째 주제가 드럭 프라이싱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해에도 많은 바이오 시밀러템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드럭 파이프라인으로는 이뮤노온콜로지가 핫했고요.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새로운 약물들, FDA에서 승인하는 48개의 약물들이 2019년도에 허가받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약진이 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행사가 있고 나서 바로 코비드 19이 터졌는데 이 행사가 있을 때는 코비드 19에 대해서 몰랐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을 받았는데요. 텔레 헬스케어나 AI 빅데이터, 디지털 서저리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타겟 발굴이나 신약 개발 비임상, 임상 진행 또는 경쟁 분석 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도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비드 19이 너무 창궐해서 이때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빅파마들이 M&A와 기술 도입 그리고 최근 바이오텍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가서 부담을 느꼈다고 나왔는데요. 2020년도에 상반기에는 코비드 19이 창궐해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진단이나 백신으로 돈 많이 벌었던 회사들이 M&A를 통해서 LNP 같은 기술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일들이 많은데 모든 바이오텍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2배 내지 5배까지 올라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의 그 백신을 만들었던 mRNA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SD팜, 이현제약 등이 mRNA와 관련된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에 대비 거의 2천억을 들여서 생산시설을 셋업해놨는데 그 바람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투자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AI 기반 신약 개발이 핫했고요. 보다시피 서노피, 암젠, 머크 등 각 회사들이 여러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회사들을 5조, 3조, 1조짜리 딜을 다 해서 자기들 회사 내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했고요. 15년 정도 걸리는 신약 개발 시간과 한 3조쯤 드는 금액을 한 3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하는 분야가 핫했고요. 파이자는 아시다시피 2021년, 2년에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M&A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보시다시피 유전자 편집, LNP 관련 기술, 효소 DNA 합성 기술, 이중항체하는 회사들을 샀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2023년을 보면 국내에서는 2023년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 한 10년 동안 핫했던 바이오 분야가 갑자기 투자를 안 하게 됐던 시기인데요.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2023년 1월에 했던 행사에서는 절실한 M&A라고 됐는데요. 2026년부터 페이턴트 클리프가 있어서 앞으로 한
30년, 36년까지 많은 약물들이 페이턴트가 끝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약물들 중에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70%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거꾸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형 제약사가 그런 약물이 페이턴트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분야의 약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BD를 하거나 공동 개발하거나 M&A 딜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에 매출 성장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우리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약물이 페이턴트가 끝나는지를 파악해서 그 분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세인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그리고 mRNA, sRNA, 마이크로 RNA 등의 RNA 분야, 이 분야가 2023년도에 완전히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경쟁은 가장 핫한 게 2022년, 23년의 경쟁이 컸습니다. 2023년을 보시면 이거는 바이오 USA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오 USA는 보통 5월이나 6월에 있기 때문에 앞에 2023년 JP모건에 이어서 한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ADC에 대해서 대형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mRNA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관심이 있었고요. 셀 앤 지인 세라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이 있었고요. 또 하나 ADC 이후에 프로탁 분야에 대해서 프로틴 디그레데이션을 통한 신약 개발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생산해 줄 수 있는 CDMO, 그 다음에 CRDMO, CTDMO 등 테스트와 리서치까지 같이 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커졌고 회사들이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통해서 미래에는 항암 백신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요. M&A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분야, ADC 분야가 핫했고요. 그래서 국내에 레고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고 비임상 단계에도 30개 이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대사질환 치료제인 GLP-1이 당뇨 치료제로서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 분야가 2023년부터 핫하다가 24년에는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전히 AI 빅데이터가 핫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딜 메이킹 액티비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사들이 자금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템들을 살려고 또는 인수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미국에서도 2022년에 가장 피크를 이뤘던 제약바이오 분야보다는 바이오벤처들에 투자하는 자금이 줄어들어서 제약사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특이하게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라이센스 아웃 딜 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온 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이 전에는 돈만 있었던 중국이 이제는 기술과 아이템도 좋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점점 더 시장이 커졌는데요.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어떻게 AI 모델에 적용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셀 앤 지인 세라피 시장이 커졌고요. 2025년에 가장 핫한 아이템은 ADC와 GLP-1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ADC는 이미 자리를 잡고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20조 이상이었는데 비만 치료제는 굉장히 작은 시장, 10조도 안 됐던 시장이 짧은 시간에 ADC 시장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두 개 회사가 단시간에 세계 제약사 1,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1100조, 600조까지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아주 GLP-1이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고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여전히 핫한 아이템입니다. 내용을 보시자면 2025년도에 M&A와 투자라는 분야가 핫했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자금 가지고 제약사들이 바이오벤처를 인수하거나 합병하거나 또는 아이템들을 라이센스 인하는 것으로 쓰려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2024년도에 월별로 많은 제약사들이 기업들을 샀는데요. 작게는 한 2, 3조에서 많게는 한 6, 7조까지 또 한 10조 이상 되는 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분야가 가장 핫했지만 또 하나는 ADC, 희귀약품, 다양한 분야의 딜들이 일어났고요. 투자도 열심히 많이 일어났는데 머크, 길레드 사이언스, 일라릴리 등이 새로운 아이템들을 인수하고 투자하고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팀들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약들이 특허가 끝나서 바이오시밀러가 생기고 페이턴트 클리프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수라는 M&A를 하고 라이센스인 하는 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LP-1 비만 치료제는 왜 이게 이렇게 핫한가? 지금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ADC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같은 항암제 시장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2,000조 전체 의약품 시장에 300조 시장이 항암제니까 그 시장이 큰 건 이해하는데 ADC 시장이 이제 20조, 30조가 넘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핫하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봤는데요. 비만 치료제는 보시다시피 이제 2025년도에 20 빌리언, 약 20조를 넘어서 이제 25조 정도 돼 있습니다. 항암제 시장이 300조인데 비해서 아직 작은데 왜 이 약물을 가지고 있는 릴리나 노보노티스가 1000조, 500조까지 컸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분야는 항암제 분야에 100개 이상의 약물이 있는 거에 비해서 2개, 3개의 약물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장 속도가 CAGR로 49%입니다. 매년 50% 성장하는 거죠. 항암제 시장은 매년 10에서 15% 성장하지만 이게 훨씬 성장률이 크고요. 앞으로 GLP-1 타겟의 비만 치료제가 살찐 사람이 다이어트 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사질환 전반적인 심장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전반적인 것들이 좋아져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분야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시거나 또는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분야 연구를 많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자,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GLP-1 관련된 약물을 안 갖고 있던 팀들조차도 경구용 또는 롱래스팅 또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신약 개발과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원래 말씀드린 대로 15년 걸리던 거를 6, 7년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전체 2, 3조 들어가는 약물 개발 시장을 훨씬 적은 돈으로 3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참여하지만 특히 요즘 인기가 있는 엔비디아가 몇 년 전부터 IQVIA나 메이오 클리닉이나 일루미나 가지고 그 팀들과 맞춤형 AI 모델, 차세대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플랫폼 등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AI 빅데이터 신약 개발 모델을 IT 회사로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얘기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브릿지바이오, 롯데, 휴젤 등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또는 바이오 USA를 통해서 어떻게 컨퍼런스를 활용할 건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 트렌드 변화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임상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거에 몰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기술과 우리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더 할지, 어떤 시기에 누구한테 기술 이전할지, 누구하고 제휴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을 이해해야 그들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LP-1 약물이 지금 이렇게 핫한데 내가 펩타이드를 연구하는데 이왕이면 GLP-1 관련된 약물을 개발했다고 하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가 아까 시장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성숙 단계에 있는 이미 많이 써있던 약물들의 초기 연구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잘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링커를 잘 개발하는 회사는 ADC로 확장하거나 CAR-T로 확장하거나 기술적 성숙도가 아직 낮지만 발전이 잘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팀들이 같이 연구 개발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아이템으로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신흥 단계에 너무 이머징한 아이템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머징한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원천 기술이 좋지 않다면 지양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전략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내 전략을 구축하고 신약 개발과 사업 개발을 연계하고 비임상과 임상을 그 트렌드에서 잘 파악해서 정보 과제를 활용해서 하고 비즈니스 디벨롭을 그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벤처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건 많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성공 사례는 ADC나 mRNA, LNP,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중항체, GLP-1 등에 우리가 참여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레고캠이라고 이제 리가캠으로 이름 바꿨죠. 원래 하던 항생제 연구에서 피봇을 해서 ADC로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기업가치 4조에 달하는 리가캠은 원래는 항생제 연구하던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잘하는 팀이 ADC 시장이 커지고 자기들이 링커를 잘 개발해서 항체를 도움받아서
페이로드를 붙여서 하기 시작한 게 10년 전인데 지금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GLP-1 타겟에 롱래스팅하는 약물을 개발했는데 지금 5, 6년 전부터 이 분야를 시작해서 최근에 일라리 릴리한테 원천 기술의 공동 검증 단계 기술 이전을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업 가치가 4조 5천억이 됐습니다. 불과 1년 반에 기업 가치가 1,100억이었는데 지금 45배나 되는 큰 기업 가치를 이루는 게 이런 트렌드를 파악해서 그 원천 기술 가지고 롱래스팅을 GLP-1 아이템 가지고 롱래스팅 한 거죠. 만약에 이 팀이 그냥 항암제나 다른 분야의 롱래스팅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기업 가치를 못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나 바이오 USA 큰 행사들에 갔을 때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해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할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질지를 잘 판단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바이오 USA 컨퍼런스를 활용한 신약 개발 전략과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